2022년 2월 23일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이날 새벽 3시 타라 파카니치라는 여성이 집 현관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지하실에 있던 아들의 친구가 집을 나가면서 문을 닫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던 타라는 이상하게도 지하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타라는 아들 샤드 시리온이 지하실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아들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TV와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온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막뿐이었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친구와 함께 나간 것이라 생각했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계단 옆에 놓인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 옆에는 평소에 본 적 없는 5갤런짜리 양동이가 있었고 위에는 수건이 덮여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든 타라는 조심스럽게 수건을 들쳐 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랍게도 양동이 안에 아들 샤드의 머리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타라의 비명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갈라놓았고 놀란 그녀의 남자친구 스티브 핸드릭스가 급히 지하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하실에 내려온 스티브 역시 순간 눈앞의 상황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거실로 올라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요했던 새벽 주택가는 순식간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30분 뒤인 2022년 2월 23일 새벽 3시 30분 그린베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2명의 젊은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가 타라가 안내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정말로 수색한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놀랍게도 양동이 안에는 타라의 아들 샤드의 머리뿐만 아니라 샤드의 중요 부위도 들어있었고 지하실 곳곳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샤드의 장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조차 내 경찰 인생에서 본 것 중 최악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타라 파카니치는 경찰에게 아들이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22년 2월 21일 오후 9시 30분경 24세 테일러 샤비즈니스라는 여성이 아들을 데리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가끔씩 관계를 맺는 파트너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테일러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은 이스트먼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옷에는 선명한 혈흔이 묻어 있었고 왼손 엄지에는 베인 상처가 팔에는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금색 미니밴이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자 트렁크에서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샤드의 나머지 신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테일러 샤비즈니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신했고 현장에서 곧바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오후 그린베이 경찰서 신문실 테일러 샤비즈니스는 노란색 죄수복을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담담한 태도로 범행을 자백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테일러는 경찰에게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범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메스암페타민을 흡입했어요. 그날만 51번이나 했죠. 놀랍게도 51번이라는 양은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양이었는데 이후 법정에서 한 약물 전문가가 증언하기를 그 정도로 과도한 흡입을 하면 자기 통제를 상실할 만큼 심각한 정신착란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샤드와 함께 약물 복용을 마친 테일러는 샤드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처럼 샤드의 집 지하실에 가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전에도 그들은 관계 도중에 체인을 사용해 기절놀이를 했는데 이날은 평소보다 강도가 달랐습니다. 약물에 취해 있던 테일러는 통제력을 잃고 강하게 샤드의 목을 졸랐고 3분에서 5분 동안 압박 끝에 결국 샤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샤드가 숨진 이후에도 테일러의 관기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이어갔는데 바로 죽은 샤드와 몇 시간 동안 관계를 계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기운이 가시자 드디어 테일러는 샤드가 이미 사망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죽은 샤드와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끔찍한 진술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고 이렇게 한동안 신문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갑자기 그 정적을 깨고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사관님은 무언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죽여본 적이 있나요? 테일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수사관들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시 자신의 범행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새벽 드디어 관계를 마친 테일러는 샤드의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그의 시신을 처리하기로 했고 부엌에서 칼과 톱을 가져와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샤드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옆에 양동이와 플라스틱 보관함을 놓은 뒤 샤드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범행을 마친 테일러는 물청소를 하는 등 흔적을 지우려 했고 일부는 지하 샤워 시설에 배수구를 통해 흘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원래 샤드의 몸 모든 부분을 가져가 유기할 계획이었지만 약기운에 지친 탓에 머리가 담긴 양동이를 깜빡 잊고 놓고 왔습니다. 망할 머리. 그걸 거기에 놓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한 형사가 그녀에게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자 테일러는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1년 전부터 제프리 다머의 팬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제프리 다머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최소 17명을 살해한 미국의 연쇄살인범으로 잔혹하고 기괴한 범행 수법으로 악명을 떨친 남자였습니다. 그는 1991년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1994년 위스콘신주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수사관들은 테일러가 자신이 동경한 제프리 다머의 범행 방식을 모방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관이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테일러는 고개를 저으며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고 죽은 샤드에 대한 죄책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당신들이 샤드의 나머지 몸을 찾는 걸 구경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은 이후 사라진 샤드의 나머지 몸을 수색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테일러와 인터뷰를 마친 수사관들은 그녀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하기 시작했고 곧 그녀의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테일러 샤비 즈니스는 1997년 11월 23일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테일러 데니스 코로나도였습니다. 그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가족은 위스콘신주로 이사했습니다. 테일러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09년 테일러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 말라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강형변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겨우 41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 아르투로는 재혼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의 자녀 3명을 데리고 들어왔고 결국 테일러와 동생은 집에서 밀려나 지하실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지하 공간으로 밀려난 테일러는 엄마를 잃은 데 이어 아버지마저 잃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녀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테일러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양극성 장애, 중증 우울증, 그리고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테일러는 친구들과 잦은 갈등과 싸움으로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텍사스에 있는 조부모의 집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어렵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테일러는 워렌 샤보우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테일러의 남편 워렌은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무장 강도, 절도, 음주운전과 가정폭력, 심지어 마리화나 거래 등으로 수차례 교도소를 드나들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후인 2020년 6월 테일러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테일러는 저는 다른 행성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경찰에게 팔에 주사 자국을 보여주며 오늘 아침에 약물을 사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바로 경찰이 그녀를 체포하려 하자 테일러는 심하게 저항했고 결국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년 뒤인 2021년 7월 테일러를 완전히 미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녀의 유일한 동생 아르투로 주니어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머니에 이어 동생마저 잃은 테일러는 더욱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이때부터 점점 더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테일러는 약물 중독 상태에서 아들 마테오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남편 월에는 메스암페타민 거래 혐의로 28개월형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결국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테일러는 불안과 공허 속에서 다시 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2022년 1월 테일러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3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테일러와 샤드 티리온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9월 7일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태어난 샤드 티리온은 당시 24세의 평범한 청년으로 어머니 타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었고 특별한 직업 없이 다양한 일을 전전하며 살아가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테일러와 샤드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육체적 관계를 맺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약물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테일러와 그녀의 남편 월에는 서로가 다른 파트너와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는 개방 결혼 관계였기 때문에 남편 월엔 역시 아내와 샤드의 관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밤 9시 30분 테일러는 금색 미니밴을 몰고 샤드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타라 파카니치는 아들 샤드의 친구 테일러가 아들을 데리러 오는 것을 보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두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후 테일러와 샤드는 이스트먼 애비뉴에 있는 한 아파트로 향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마리화나를 피웠습니다. 몇 시간 뒤 친구가 자리를 떠나자 남겨진 두 사람은 더 강력한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새벽 약에 취한 두 사람은 다시 샤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간 샤드의 어머니 타라와 남자친구 스티브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샤드는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테일러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고 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한편 테일러 샤비즈니스는 체포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전 그녀가 전자발찌를 무단으로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그녀는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법원의 감시 아래 가석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그녀는 발찌를 끊어 버렸고 관할 보안관 사무소는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녀를 찾아내기 전에 비극은 이미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당국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다면 샤드 티리온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022년 3월 1일 테일러 샤비즈니스는 1급 살인, 시체 훼손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테일러의 정신 상태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2월 14일 재판을 앞두고 있던 테일러는 또다시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판사가 정신 감정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려 하자 테일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변호사에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녀는 주먹으로 변호사를 공격했고 곧바로 보안관들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테일러의 변호사는 결국 사임했고 이후 크리스토퍼 프로엘리가 새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9명의 여성과 7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기괴하고 이해하기 힘들며 비정상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피고인이 샤드 티리온에게 저지른 행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검찰은 압도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피해자의 어머니 타라 파카니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새벽에 마주한 충격적인 순간을 증언하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현장을 촬영한 경찰 바디캠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의 놀란 목소리가 담긴 이 영상은 법정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테일러의 자백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범행을 설명하는 모습은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테일러의 변호인단은 그녀가 PTSD, 양극성 장애,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여기에 과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이 더해져 일시적으로 정신병적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변호인단은 테일러는 범죄자가 아니라 약물과 정신질환의 희생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측은 당시 테일러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고 현장을 청소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테일러가 명확한 의식 아래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2023년 7월 26일 배심원단은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고 단 1시간 만에 테일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테일러는 웃음을 지으며 마치 상을 받은 사람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스콘신주 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신 이상을 이유로 항변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의 심리가 이어져야 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배심원단은 단 1시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일러가 범행 당시 충분히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정신이상 항변은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선고 공판 당일, 이날 테일러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테일러의 얼굴에는 침방지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는데 그녀는 법정에 오기 직전 교도관들에게 침을 뱉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테일러의 돌발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드디어 테일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되었고 판사는 마침내 테일러 샤비즈니스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시신 훼손 등 부수적인 혐의에 대해 10년 6개월의 형량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샤드 티리온의 아버지 마이클은 가해자를 향해 용서를 언급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당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들을 잔혹하게 잃은 아버지의 용서 발언에 법정에 있던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테일러 샤비즈니스는 테이치다 교정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녀의 폭력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24일 테일러는 팔에 박힌 스테이플러 심을 제거하기 위해 의무실로 호송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핀셋으로 제거하려던 순간 테일러가 갑자기 간호사를 공격했고 결국 또다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초 갑자기 테일러가 항소를 제기했으나 바로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더 이상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드디어 2025년 6월 18일 항소법원이 항소를 공식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테일러는 끝내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프리 다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마치 그 악명을 이어받는 게 영광이라도 되는 듯 스스로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프리 다머조차 법정에서는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하며 죄를 인정했고 교도소에서는 종교에 기대어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그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반성과 속죄 대신 뒤틀린 집착과 자기 과시에 매달렸는데 그로 인해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도 강렬한 충격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됩니다. 1990년 5월 1일 미국 뉴햄프셔주 대리, 이날 저녁 10시 10분 22세 여성 파멜라 스마트가 학교에서 퇴근하자마자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와 함께 사는 신혼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파멜라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주차장엔 이미 남편 그레고리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파멜라는 남편이 먼저 퇴근하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했고 서둘러 자신의 차도 남편 그레고리의 차 옆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파멜라는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먼저 퇴근을 한 남편 그레고리가 피곤해서 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멜라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현관 바로 앞에 한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파멜라는 천천히 쓰러진 남성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였습니다. 당시 파멜라의 남편 그레고리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파멜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파멜라는 즉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집 문을 모두 두드리며 남편이 쓰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멜라의 비명소리에 놀란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정말로 이웃 주민들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파멜라의 남편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놀란 주민들 중 한 명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911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파멜라의 남편 그레고리는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그레고리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당시 사건 현장이 도둑이 든 것처럼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당시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한 범인이 그레고리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사관들은 스마트 부부의 집에서 귀중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제 진입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용의자가 집 문을 쉽게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남편 그레고리를 발견한 아내 파멜라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 파멜라는 동료 교사들과 학교에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멜라에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세 그녀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당시 사건 현장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레고리를 살해한 용의자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다른 경찰들과 다르게 사건 담당 형사인 다니엘 펠레티어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된 파멜라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가장 먼저 파멜라와 인터뷰한 다니엘 형사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은 파멜라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당시 파멜라는 다니엘 형사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도둑의 손에 살해당한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파멜라의 말에 다니엘 형사는 어떻게 남편이 도둑에게 살해당했는지 확신하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사의 말에 파멜라는 무표정으로 당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거실에 세워둔 고급 스탠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멜라의 말을 듣고 놀란 형사 다니엘은 사건 당시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남편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냐고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파멜라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시체는 나중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 형사는 총에 맞고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체라고 부른 그녀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파멜라의 이상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멜라는 경찰이 그녀의 집을 조사할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현장에 나온 그녀는 수건으로 덮어둔 남편이 총에 맞고 쓰러진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당시 범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파멜라가 자신의 남편이 최후를 맞이한 자리를 태연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다니엘 형사는 미망인이 된 파멜라에게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며 파멜라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주장했고 그녀를 기소하자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그녀에겐 너무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레고리 스마트가 사망한 지 2주 후인 1990년 5월 14일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은 다니엘 형사에게 그레고리 스마트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익명을 요구한 여성은 이 사건은 모두 그레고리의 아내 파멜라가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고 파멜라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인 세실리아 피어스라는 10대 소녀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전화통화를 마치자마자 다니엘 형사는 즉시 익명의 여성이 말한 세실리아 피어스라는 소녀를 찾아갔고 정말로 그녀 덕분에 그레고리 스마트 살인사건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파멜라 스마트는 1967년 8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 뉴햄프셔주 윈덤으로 이사합니다. 이후 파멜라는 뉴햄프셔주 대리에 있는 핑거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합니다. 파멜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한 명이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헤비메탈을 사랑했던 파멜라는 대학에서 메탈의 처녀라는 이름의 자신만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멜라가 정말로 원했던 꿈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이었으며 가급적이면 앵커나 리포터로 활동하기를 꿈꿨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인 뉴햄프셔로 돌아온 파멜라는 송년회 밤 파티에서 그레고리 스마트라는 남성을 알게 됩니다. 파티에서 그레고리를 처음 만난 파멜라는 자신처럼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그레고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멜라의 적극적인 구애로 그 두 남녀는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당시 무직이었던 그레고리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는 파멜라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그녀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파멜라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레고리는 파멜라의 옆에서 그녀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989년 5월 파멜라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레고리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이렇게 파멜라와 그레고리는 결혼식을 올려 정식 부부가 되었고 결혼 후 바로 고향 뉴햄프셔로 돌아와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파멜라는 바로 위네커넥 고등학교에 취직하여 교사이자 학교 홍보 담당 이사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파멜라는 비록 고등학교에 취직했으나 학교에서의 경력이 방송계 경력을 쌓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침 남편 그레고리도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레고리는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멜라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가장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파멜라는 남편이 양복을 입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남자이자 사랑하는 남편 그레고리가 어울리지 않는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객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편 그레고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고 더는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남편의 이러한 변화는 파멜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파멜라는 더 이상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다르게 파멜라는 자신도 직장인이었으나 여전히 헤비메탈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파멜라는 마침 학교에서 자신처럼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학생인 15세 소년 빌리 플린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멜라보다 7살이나 어린 빌리는 그녀와 못지않게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1990년 2월 어느 날 결국 파멜라는 15세 소년 빌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파멜라와 빌리는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몇 주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빌리는 파멜라가 자신의 첫 여자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었는지 빌리는 파멜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으며 파멜라와 빌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파멜라는 빌리와 만날 때마다 남편 그레고리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와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파멜라는 자신의 집과 돈, 어쩌면 당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빌리에게 속삭였습니다. 1990년 5월 1일 파멜라와 그레고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6일 앞둔 날이자 파멜라와 빌리가 교제를 시작한 지 3달째 되는 날, 안타깝게도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고 사망합니다. 경찰이 그레고리 스마트의 죽음을 조사하는 동안 파멜라는 마침내 그녀가 갈망했던 텔레비전에 출연합니다. 비록 그녀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파멜라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사건 담당 형사인 다니엘은 파멜라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직까지 그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걸려온 익명의 전화 덕분에 다니엘 형사는 파멜라를 체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니엘 형사는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가 이야기한 세실리아 피어스라는 10대 소녀를 찾아갑니다. 파멜라가 다니는 학교 학생인 세실리아는 그레고리 스마트를 살해한 범인을 알고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잠시 후 세실리아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 형사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파멜라가 다니는 위네커넥 고등학교에 그레고리 스마트 살인사건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문 중 하나는 피해자 그레고리 스마트가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와 그의 친구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의 주인공은 빌리와 그의 친구인 패트릭 랜달과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 그리고 레이몬드 파울러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학교에 퍼진 또 다른 소문은 파멜라의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가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가 소유한 총에 살해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사 다니엘은 소문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싶었으나 학교에 퍼진 소문만으로 학생들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레고리가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1990년 6월 10일 갑자기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는 학교에 도는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의 총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의 총이 그레고리 스마트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여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의 총이 그레고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총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형사 다니엘은 학교에 도는 소문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의 총을 증거로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와 그의 친구들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빌리는 겁에 떨며 자신이 파멜라의 내연남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파멜라의 명령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레트타임의 아버지의 총으로 그레고리를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경찰은 파멜라가 미성년자인 빌리와 내연관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다니엘은 파멜라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파멜라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빌리와 그의 친구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세실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무죄를 선고받는 조건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몸에 도청장치를 착용한 뒤 파멜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세실리아는 형사 다니엘에게 교육받은 대로 파멜라를 만나 그녀에게 유도신문을 하였습니다. 세실리아는 친구들이 체포되어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멜라는 괜찮다고 말하며 경찰이 빌리와 그의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멜라는 혹시 경찰이 세실리아를 신문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라고 지시했고 세실리아에게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멜라는 세실리아에게 만약 배신하면 람보카르를 들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 8월 1일 경찰은 그레고리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파멜라 스마트를 체포합니다.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와 그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파멜라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파멜라가 남편이 실증이나 남편의 생명보험금 14만 달러를 받은 뒤 빌리와 새 출발을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멜라는 억울하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빌리와 그의 친구들이 꾸민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91년 3월 파멜라 스마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 선 빌리는 흐느껴 울면서 파멜라가 남편 그레고리를 죽여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했고 더 이상 잠자리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합니다. 결국 판단력이 흐려진 빌리는 파멜라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3명의 친구와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던 여학생 세실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실리아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왔다고 진술합니다. 놀랍게도 파멜라는 그들의 계획에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그레고리를 어떻게 살해할지 하나하나 직접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파멜라는 아이들이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집을 지키던 개를 미리 지하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기 전 미리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다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파멜라의 지시 하에 남편 그레고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레고리를 총으로 직접 처리한 사람은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였습니다. 파멜라는 자신이 이 사건의 배우라는 빌리와 그의 친구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파멜라는 빌리와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당시 빌리와의 관계를 남편이 알게 되어 빌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합니다. 파멜라는 이별 통보에 분노한 빌리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남편 그레고리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 도중 너무나도 당당한 파멜라의 행동 때문에 언론은 그녀에게 얼음 공주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실리아가 비밀리에 녹음한 음성 파일 덕분에 파멜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 3월 22일 배심원단은 파멜라 스마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와 레이몬드 파울러는 15년을 복역한 뒤 2005년에 가석방되었고, 빌리와 그의 친구 패트릭 랜달은 2015년 6월 2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파멜라 스마트는 빌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남편 그레고리를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재심을 요청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2023년 3월 뉴 햄프셔 대법원은 또다시 파멜라 스마트의 재심을 기각했다고 합니다.